아,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또 여러 군데서 제가 듣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많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Key of Huge Success라고 해서 성공의 가장 큰 성공의 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한데, 과연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저도 이걸 지금에 와서 많이 알게 됐지만 제가 젊었을 때 20년 전에 알았으면 저도 지금 부자가 되어 있겠죠. 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편견을, 선입견들을 깨물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싶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만기가 좀 다가오면서 제가 주로 하는 게 변동성 축소 전략인데, 이제 변동성이 축소 전략인데 과연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그 프리미엄은 많이 감소하고 테이크보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잠시 매매를 쉬고 있으면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처음 레버리지의 예를 들 때 대부분 처음에 대출을 많이들 생각을 하죠. 대출은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경락자금대출, 뭐 주식담보대출, 사업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내 자산보다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그 제 나의 투자분이 좀 커지는 것.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자산이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1% 수익을 내면 뭐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예, 대출을 깨서 20억으로 하면은 당연히 10억에 1%가 아닌 2%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나 이 덩치가 큰 것들을 구매한다든지 해서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게 대출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갭 투자가 예전에 유행을 했는데 지금 갭 투자도 뭐 정부에서 막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0% 대출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담보대출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갭 투자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바로 그 상위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이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분양권은 이제 뭐 그 청약이 당첨된 분들이 갖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 지금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7억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이 있다.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여기 새로 청약한 아파트가 7억짜리 분양, 7억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은 뭐 매매가 많이 됐죠. 뭐 프리미엄 1억이다. 분양권 1억에 판매된 거 2억에 판매되고 3억까지도 판매가 되겠죠. 만약에 7억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이라고 하면 뭐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쉽게 뭐 일반인들 뭐 P라고도 얘기했죠. P 얼마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와 기본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엔 시간 가치라는 것은 입주가 다가올수록 시간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만약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게 돼 있고 이런 파생 상품의 옵션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권 1억짜리로 매매를 하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1억이 올라가면 1억을 투자를 했지만 기본 가치가 2억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10억에서 만약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12억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2억의 기본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내가 1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뭐 주변 아파트 시세는 20%가 오른 거죠. 20%가 올랐지만 내가 투자한 1억에 100%, 100%가 되는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은 사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섬 게임이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사실상 기초 자산이 있는 다들 뭐 이게 도박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 그러면 전자화폐랑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전자화폐는 기초 자산이 없어요.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기초 자산 대비한 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조각이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도박.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 옵션도 도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매도자가 있고요. 매수자가 있잖아요. 매수자 간에 이 기초 자산에 대한 갬블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데 배팅한 사람들은 내려가는데 배팅한 사람들한테 돈을 가져오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런 그 도박 같은 파생 상품이 왜 생겼느냐? 결국에는 이 기초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선물 옵션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뭐 지금은 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공매도가 활성화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공매도를 때렸어요. 공매도를 때렸는데 이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물을 매수를 같이 걸어놓고 예? 걸어놓고 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럼 이 짓들을 왜 하냐? 왜 할 것 같습니까? 이 선물과 현물 사이에 베이시스가 존재하죠. 베이시스. 이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만기가 다가면 이 베이시스가 축소되는 것을 이용해서 무이익 차익 거래가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게 해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무이익 차익 거래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 파생 상품을 내놓고 결국에는 그 트레이더들한테 이런 위험 비용을 넘기면서 위험은 넘기고 내가 차익은 자그맣게 가져오자는 거죠. 결국에는 뭐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성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조절하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누구한테 넘기느냐, 이 파생 상품을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복리 효과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복리 효과, 눈사람 만들 때, 예. 결국에 보면은 연간 수익률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72 룰이라고 하죠. 결국에 뭐 연간 3% 수익을 낸다 그러면 24년이 걸리게 되죠. 이 복리 효과는 연간 퍼센트잖아요. 연간 퍼센트. 그런데 여기를 월 수익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24년이 걸리죠. 24년 3%만 연간 3% 수익이 되면은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24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을 살죠? 우리가 투자를 보통 시작하는 게 빠르면 20대고, 뭐 워렌 버핏은 굉장히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20대에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리 뭐 길게 잡아도 100세까지 해도 80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24년을 지금 84번밖에 안 돼요. 4번. 그죠? 24년 3%. 근데 이게 월 수익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24년이 월 수익이 되면 이거를 월 수익이 돼 버리면 12가 줄어드는 거죠. 12로 나누면 돼 버려요. 그죠? 그러면 1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년. 월 수익으로 바꾸면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배 되는데 복리 효과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빠르게 이 부자의 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레버리지가 부로 가는 지름길이고, 추월 차선이라고 요새는 얘기들 많이 하죠. 추월 차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일반인들이 대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죠? 반응들이 보면 공포 반응. 자,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만 떨어져도 전 재산을 날리잖아.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평생을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돈도 모이지가 않아요. 저축을 한다고 해서 퍼센트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요새? 1%, 1%도 잘 안 주죠. 그냥 통장에 저축해 놓으면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겠죠. 두 번째 반응은 이 탐욕 반응입니다. 탐욕 반응. 자, 10배 레버리지면은 10%만 올려도 100% 수익이네 라고 하면서 배팅을 걸죠. 신용 미수 때려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하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아까처럼 내 돈의 100%를 레버리지를 10배 되는 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10%만 가져도 내 돈이 이제 일어설 수가 도저히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데 이런 데서도 굉장한 감을 발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 1, 2% 정도는 있어요. 가장 나쁜 게 공포 반응 있죠. 아예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 예.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해서 해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근데 그래도 제가 도저히 일어서지 않고 20년을 넘게 버텨온 게 바로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죠. 리스크 분산.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미놈들 1%, 슈퍼개미들이 있죠. 1%에서 2% 정도.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사실은 단타 매매, 방향성 매매를 하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한 90% 이상의 일반인들은 깡통 찹니다. 깡통. 그 매매 횟수가 빨라지고 단기간이 돼버릴수록 제로성 게임이 아니에요. 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 그거 굉장히 크죠. 0.25%. 매매 횟수가 많아질수록 마이너스성 게임이 돼버립니다. 도박과 같은 거죠. 도박. 근데 사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 도박장 가서 거의 맨날 따와 그런 사람들 있죠. 감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감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일반들이 생각할 때 로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로또 퍼센트 뭐 승률이 얼마 되는지는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죠? 그냥 일주일에 10,000원씩 이걸 가지고 전재산 투자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없죠. 그런데 10,000원씩 투자를 해도 매주 한 사람 이상은 꼭 당첨자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10,000원씩 승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스포츠 도박 이런 거 뭐 배당이 있죠. 배당이 나오는데 이 배당이 결국 보세요. 양쪽으로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배팅을 하게 돼도 100만 원을 투자하면 190만 원 주는 95만 원 주는 거네요. 95만 원 따는 거 아닙니까? 50% 승률이죠. 50% 승률인데 이제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50% 수익의 수익률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토고나 뭐 어떤 저 동남아시아하고 독일하고 A 매치가 이루어져요. A 매치가 이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배당률을 어떻게 잡아야 사람들이 배팅을 할까요? 토고가 승리한다. 뭐 토고가 승리한다는 쪽에 1.5배 하면 사람들이 배팅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3.0, 뭐 5.0 이렇게 배당이 올라갑니다. 독일의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1.2? 당연히 이기는 쪽에 여기 결겠죠. 근데 토고에 배팅을 하지 않으면 이거 이쪽에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걸면 어떻게 이 그 스포츠 토토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여기에다가 승률을 올리는 거죠. 배당을 올리는 거죠. 5배 뭐. 여기는 100만 원 걸어서 토고가 만약 이긴다면은 5배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 추가로 주는 거죠. 이런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다 100만 원 독일에다 100만 원을 걸고 100만 원 걸면 20만 원 딸 수 있겠네. 그럼 20만 원을 여기에다 걸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에 5배니까 100만 원. 이때 비로소 승률이 50%가 아니고 여기가 70대 뭐 30%뭐 90대 10이겠죠. 이때 비로소 같아지고 수익이 같아지고 여기서 5.5까지 간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1.2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0만 원을 걸면 양쪽으로 배팅했을 때 따게 되는 방법이죠. 예. 이런 거 잘 찾아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업체들이 버는 방향으로 배당률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틸게일 배팅법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바카라가 승률이 딜러가 51%예요. 51%. 그리고 플레이어가 49% 정도 됩니다. 이
이게 뭐 많이 승률이 차이 나서 그 도박장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단 2% 가지고 배팅이 계속되면 될수록 딜러한테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틴겔 배팅법을 하는 거죠. 50% 가까운 승률이 된다 그러면 배팅을 첫 번째 1, 두 번째 2 배수, 세 번째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해서 졌다. 그러면 배팅법을 다음번 배팅 두 배로 하는 거야. 또 딜러가 이겼다. 그럼 다음번은 네 배. 결국에 이게 배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돈은 나한테 오게 플레이어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 기억법. 카드 기억법 모든 카드가 지금 다 이제 까지면서 카드를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 판에 기억했던 카드를 조합을 해서 배팅을 세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로 해서 분명히 도박도 따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결국엔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결국 부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버리지가 커지면 클수록 내 그 자산 대비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자는 건데 그거는 이겼을 때 얘기겠죠. 이겼을 때. 졌을 때는 아까 그 공포 반응이 나타났듯이 조금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깡통 차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 레버리지가 10배 되는 거다. 그러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서 그게 승률이 뭐 아까는 뭐 단타로 하는 경우 이렇게 90%가 손실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승률을 높이는 방법을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10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억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밖에 없지만 갭 투자를 이용해서 10억을 가지고 두 채, 세 채, 네 채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분산. 아파트도 분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10억인데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아니 1억을 가지고 10억이면 1억을 투자하면 되겠네요. 10억 1억을 가지고 투자를 먼저 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공을 하면은 10억의 효과를 내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9억은 어떻게 합니까? 9억은 또 분산하는 거죠. 안전자산, 금자산이라든지 채권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을 하게 돼요. 주식도 나라 분산을 이제 요새는 해외 주식이 활성화됐으니까 나라도 분산을 하고 주식도 계속 분산을 하는 거죠. 몰빵 투자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고요. 두 번째는 뭐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로성 게임이 안 됩니다. 매매 횟수가 짧아질수록 수수료 떼이고 세금 떼이고 저도 그 매매를 하면은 수수료가 나가죠.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된다.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고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분산 투자까지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서 처음에 이게 주식시장이 막 활활 불타오를 때 들어오거든요. 초반에 따죠. 결국에는 그 운을 믿고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하다가 깡통 계좌로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부류가 나타나죠. 한 사람은 아예 발을 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아까 도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박에서도 따서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방법을 분명히 찾아낸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소수죠. 소수. 분명히 소수예요. 소수지만
내가 근로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저축하듯이 계속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굴려가다 보면 아까처럼 복리 효과 스노볼 이펙트에 의해서 나중에는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거를 20년 전에 알았으면 저도 지금 부자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렇지 못했고요. 예, 여러분들은 좀 빨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뭐 보통 사람들 반응이 그거죠. 그게 되겠어? 봐, 안 되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면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큰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운이 아주 나빠서 전생에 큰 죄를 져서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안 까이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중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뭐 투자는 뭐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하지만 머리도 또 해야 됩니다. 엉덩이로 하되 간단한 아까 승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포기를 안 해요. 실패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럼 부자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이 부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내 실패하는 운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뭐 올림픽 정신이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은 뭐 평생 연금 나오잖아요. 근데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참가를 해야 돼요. 참가. 그래서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고 성공의 철학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